안녕하세요. 저는 지옥의 제발로 들어가기 직전 가까스로 지옥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직장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건 제가 들어갈 뻔한 그 지옥문이 겉보기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처럼 보였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사연을 쓰기 시작하자마자 한숨이 나오는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시는 아빠와 가정주부인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고아원 출신이셔서 가족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도움받을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가며 모은 돈으로 겨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한텐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인 만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만수 아저씨는 저희 아빠와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는데 사는 곳이 가까워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시곤 했어요. 전 아빠와 만수 아저씨가 예전에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연아, 너 만수 아저씨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 줄 아니? 아빠가 예전에 고아원에 있을 때 한두 살 많은 형들이 우리한테 막 못된 짓도 하고 괴롭히고 그랬는데 만수 아저씨가 다 나서서 막아줬거든. 이거 봐라. 만수 아저씨가 키도 크고 덩치가 있어서 완전히 곰 같지 않니? 무서운 형들도 만수 아저씨 앞에선 꼼짝을 못했다니까. 아유, 덕만이 넌 그 얘기를 도대체 몇 번째 하는 거야? 어릴 때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아이고, 만수 네가 그거만 도와줬냐? 우리 있던 고아원이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새벽마다 잠도 못 자고 덜덜 떨고 있으면 네가 조용히 나한테 네 이불을 덮어줬었잖아. 넌 튼튼해서 좀 추워도 괜찮다면서 나한테 양보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너 아니었으면 아마 고아원 생활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착한 만수 아저씨한테도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예전에 결혼을 했다가 몇 년 만에 금방 이혼을 하셨거든요. 와이프가 워낙에 사치도 심하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만수 아저씨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애까지 버리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만수 아저씨 혼자 저보다 한 살 어린 아들 진용이를 키우셨는데 저희 집에 진용이를 자주 데려오기도 하셨습니다. 전 진용이가 올 때마다 같이 책도 읽고 집에서 병원놀이 같은 것도 하곤 했어요.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저 배가 아파요. 뱃속에 벌레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밥을 골고루 안 먹어서 뱃속에 벌레가 생겼네요. 주사 놔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진용이랑 잘 놀아주니까 만수 아저씨가 저보고 고맙다며 가끔씩 용돈도 주셨습니다. 전 만수 아저씨가 절 예뻐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고 진용이랑 이렇게 같이 노는 것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두 가족이 같이 바닷가에 나들이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전 바닷가에 처음 가보는 거라 너무 신나더라고요. 바닷가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는데 저 멀리에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와, 바다다, 바다. 엄마, 나 얼른 가면 안 돼요? 빨리 바닷속에 풍덩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아유, 바다에 오니까 그렇게 좋아? 그래도 슈퍼에 들러서 마실 거랑 간식거리 좀 사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엄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 빨리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먼저 가면 안 되냐고 보챘더니 만수 아저씨가 저희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재수 씨, 애들은 그냥 제가 데리고 먼저 갈 테니까 슈퍼에서 살 거 사고 천천히 오세요. 수연이가 이렇게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 소원은 들어줘야죠. 결국 저와 오빠랑 진용인 만수 아저씨와 같이 먼저 해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만수 아저씨가 돗자리를 펴던 그때 철이 없던 전 기다리지도 못하고 먼저 바다에 달려가
몸을 퐁당 집어넣고 말았어요. 우와, 진짜 시원하다. 오빠, 진용아, 얼른 와. 여기 완전 시원하고 재밌단 말이야. 시원한 바닷물이 몸을 감싸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느낌이 너무 재밌어서 전 한 발자국씩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한 가지 관가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제가 키가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신나서 몇 걸음 더 갔는데 갑자기 확 깊어지더니 발이 안 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이거 뭐야? 오빠, 나 발이 안 닿아. 수영도 할 줄 몰랐던 전 갑자기 공포가 확 밀려오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몸이 자꾸 가라앉고 결국엔 얼굴마저 물속으로 잠기며 허우적거리게 되었어요.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건 바로 만수 아저씨였습니다. 만수 아저씨는 제가 물에 빠진 걸 보자마자 바로 입수해서 절 구하러 온 거였어요.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저희 부모님이 절 내려다보며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소연아, 괜찮니?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야? 아휴,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산다. 만수 아저씨 말 잘 듣고 얌전히 있어야지. 너 혼자 바닷물에 풀렁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 너 큰일 나는 줄 알고 엄마가 심장이 얼마나 철렁했는 줄 알아? 그렇게 엄마가 절 붙잡고 오열을 하시는 동안 아빠 만수 아저씨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만수야, 너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면 내가 우리 소연을 잃을 뻔했어. 너 아니었으면 우리 딸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지옥 속에서 평생 살 뻔했다고. 아휴, 내가 소연이를 더 신경 썼어 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 그렇게 달려갈 줄 몰랐어. 그래도 물이 그렇게 안 깊어서 다행이야. 나도 수영 잘 못하는데 더 깊었으면 구하기 힘들었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빠졌던 곳은 깊이가 만수 아저씨 가슴 정도 오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10살이었던 저한텐 충분히 깊은 곳이었던 거죠. 그땐 정말 죽는 줄만 알았는데 만수 아저씨 덕에 아무 탈 없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에도 저희 부모님이 만수 아저씨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만수 아저씨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와 주시던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 그때부터 만수 아저씨를 더 잘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도 절 더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만수 아저씨와 더 가까워지고 왕래도 더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활이 제 1년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세상에 만수 아저씨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만수 아저씨의 장례식장에서 저희 아빠가 얼마나 펑펑 우셨는지 몰라요. 이 만수 이 못난 놈아. 평생을 그렇게 약한 사람도 없고 착하게만 살아온 놈이면 적어도 남들보단 오래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렸어야지.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도움받았던 것들 다 갚지도 못했는데 혼자만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저와 오빠 역시 만수 아저씨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퍼서 장례식 내내 울었답니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앞으로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시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이제 아저씨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진용이 역시 아주 자지러지게 울더군요. 어떤 장례식장이 안 그렇겠냐만 장례식장 분위기가 정말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끝내긴 했지만 문제는 바로 진용이었어요. 진용이 엄만 연락도 안 되는 상태고 친척도 아무도 없다 보니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아빠가 진용이 볼 때마다 자꾸만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아휴, 저 불쌍한 것을 어쩌면 좋아. 엄마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발붙일 친척도 하나 없는데 이젠 치아아빠까지 떠나버렸으니 어떡하면 좋냐고. 그런데 진용이가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을 때 아빠가 저와 오빠를 앉혀두고 이러시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너희들 진용이랑 같이 노는 거 좋아하지? 이제부턴 진용이가 너희들 동생이 될 거야.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진용이도 엄마 아빠 자식이니까 너희가 동생을 잘 챙겨주렴. 알고 보니까 저희 아빠가 혼자 남은 진용이를 보며 너무 가슴 아파하시니까 엄마가 먼저 진용이를 입양하자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여보, 우리 그냥 진용이 우리가 키우는 걸로 하자. 만수 씨가 어릴 때부터 당신한테도 그렇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작년엔 물에 빠진 우리 소연이도 구해줬잖아. 나 우리 가족을 두 번이나 구해준 사람한테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어. 혼자 남은 진용이 때문에 만수 씨가 마음 편히 떠나지도 못할 텐데 내가 그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주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만수 씨 아들 진용인 이젠 저희 엄마 아빠의 아들이자 제 동생이 되었습니다. 전 갑자기 진용이가 제 동생이 됐다는 말에 한편으로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론 좋더라고요. 워낙에 진용이랑 사이도 좋았고 평소에도 그냥 남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저희 부모님은 케이크까지 사와서 진용이를 위해 파티도 했답니다. 진용아, 우리 가족 된 거 축하해. 이제부턴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돼. 너희 아빠가 아줌마랑 아저씨 보고 우리 진용이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셨거든. 하지만 진용인 울음을 터뜨리며 이러더라고요. 아빠 보고 싶어요. 나한테는 아빠밖에 없는데 우리 아빠 하늘나라에서 다시 내려오라고 하면 안 돼요? 진용아, 아빤 하늘나라에서 할 일이 많으시대. 이제 아빠를 못 봐서 많이 슬프겠지만 아줌마랑 아저씨가 앞으로 잘해줄 테니까 울음 뚝 그치고 이제부턴 웃으면서 살자. 어?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힘들면 마음 내킬 때까지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아줌마랑 아저씨는 우리 진용이가 마음 열릴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진용이를 정식으로 입양하셨고 이젠 정말로 진용이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 진용이가 매일 우는 게 마음이 쓰여 예전보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학교 숙제도 도와주고 밥 먹을 땐 맛있는 반찬도 양보했습니다. 진용아, 너 소세지 좋아하지? 누난 소세지 한 개만 먹어도 되니까 나머진 너 다 먹어. 아니야, 진용아. 소연이 거 말고 형 거 먹어. 형은 아까 학교에서 점심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안 고프거든. 형, 누나, 고마워. 근데 나 욕심쟁이 아니니까 그냥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 누나랑 형도 소세지 좋아하잖아. 내가 케첩 찍어줄 테니까 이거 먹어. 진용인 저희가 잘해주는 만큼 똑같이 베풀 줄 아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진용일 더 예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진용이가 점점 웃음을 찾아가더라고요. 고등학교 땐 제가 진용이한테 공부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진용인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가르쳐 주면 집중해서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용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땐 저희 가족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진용아,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거 정말 축하한다. 아빤 진용이 네가 참 대견스럽구나.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진용이가 갑자기 저희 부모님한테 큰절을 올리더라고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 하마터면 고아원에 들어갈 뻔했는데 엄마 아빠 덕에 이렇게 가족의 따뜻한 울타리 속에서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사랑만큼 앞으로 꼭 효도 많이 하면서 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진용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지금 보니 만술 닮아서 덩치도 듬직하니 아주 멋있는 남자가 다 되었네. 우린 영원히 가족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자. 알았지? 저희 아빠가 하시던 사업도 그때쯤 꽤 잘 되던 상태였어요. 부자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정도가 되었죠. 아빠 사업도 잘 되고 가족들끼리도 웃음이 끊이질 않으니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음료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죠. 반면 저희 오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진용이도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언니와 올케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 집안의 화목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다들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 오빠랑 진용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다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빠와 진용이가 결혼하는 동안 전 일만 하느라 남자도 거의 안 만나고 어느새 나이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 30대 중후반에 취미로 다니던 독서 모임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성격이 되게 자상하더라고요. 제가 야근하는 날엔 꼭 회사로 데리러 오고 제가 저녁을 먹었다고 했는데도 혹시나 출출할까봐 간식을 매번 사오더라고요. 게다가 독서 취향도 비슷해서 가끔씩 서점 데이트도 했었는데 그때도 어찌나 절 애지중지 아꼈는지 몰라요. 오빠, 이거 책 몇 권 되지도 않는데 뭘 이런 것까지 들어준다고 그래. 나 이 정도도 못 듣는 연약한 여자 아니야? 아유, 그래도 내가 책을 들어주면 네가 더 편하게 책을 고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날 짐꾼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다 맡겨. 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사소한 거 하나까지라도 다 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러다가 한 번은 저도 남자친구가 야근할 때 회사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남자친구가 회사 밖에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뭐야, 30분은 더 있다가 끝난다면서 왜 벌써 나왔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올 걸 그랬다. 아, 30분은 걸릴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나더라고. 마침 네가 온다고 하길래 미리 나와 있었지. 그나저나 좀 출출한데 우리 야식이라도 먹으러 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휴, 오늘 같은 날은 오빠가 아니라 내가 사줘야지. 평소엔 오빠가 나 데리러 오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줬으니까 오늘은 내가 해주는 날이거든.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잘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남자친구가 저희 가족 얼굴이 궁금하다길래 제가 예전에 찍어뒀던 가족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 근데 소연이 너랑 너희 오빠랑은 눈매가 되게 닮았는데 남동생이랑 하나도 안 닮은 것 같다? 너희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쌍꺼풀이 없으신데 어떻게 남동생만 저렇게 쌍꺼풀이 진하지?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전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저희 가족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희 남동생이 사실 친동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친동생은 아니지만 전 누구보다도 남동생을 아낀다는 것을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소연아, 아무래도 우린 운명인가 봐. 사실 나한테도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여동생이 있거든.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8살 때 어머니가 남자친구보다 1살 어린 딸이 있는 남자와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13살일 때 새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 뒤로 어머니 혼자 남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난 내 여동생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거든. 그래서 네가 남동생을 아끼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나도 내 동생이 어렸을 때 고열로 끙끙 앓았을 땐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었고 동생이 대학에 떨어져서 올 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러다가 내 동생이 재수를 해서 대학에 합격하고 나중에 직장에 취업했을 땐 내가 더 신나서 얼마나 팔짝팔짝 뛰었는지 몰라. 사실 지금도 동생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하루에 한 번씩은 짧게라도 꼭 통화를 하거든. 남들이 보면 나보고 동생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라니까.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돈독한 우애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서 더 정이 가고 좋았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정말 저희의 인연이 운명인 줄만 알았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1년 정도 만나고 저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한테 처음 인사를 드린 이후로 자주 찾아가서 정말 잘해드리더라고요. 아버님, 저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그냥 사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사이로서 아버님이 하시는 건 뭐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저 낚시도 좋아하고 골프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체력이 튼튼해서 등산도 좋아하니까 뭐든 말씀만 하세요. 아이고, 벌써부터 장인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사위 노릇하려는 게야. 나 그럼 자네랑 등산이나 한번 갔다 와야겠네. 예전에 우리 아들들하고는 같이 많이 다녔는데 사위하고 가보는 건 처음이니까 아주 재밌겠구만. 남자친구는 명절 때도 저희 집에 들러서 밥을 먹고 갔어요. 밥 차릴 때 그릇도 옮기고 숟가락도 놓고 하니까 저희 새언니가 그걸 보고 이러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어디서 이렇게 자상한 남편감을 데려왔어요? 난 우리 그이도 엄청 자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가씨 남자친구 보니까 이러다가 금방 밀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예비 시모도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더군요. 처음 갔을 때 상다리가 휘어지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더니 인자한 얼굴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아서 집까지 못 해주지만 다른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구나.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든 뭐든 원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렴. 그리고 혹시나 걱정할까봐 하는 말인데 난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 안 시킬 거다. 네가 원한다면 그냥 자주 찾아올 필요도 없이 서로 안부만 묻고 살아도 돼. 난 그저 너희가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거든. 그래도 정없게 그건 아니죠. 전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진짜 엄마랑 딸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냥 저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아셨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날 예비 시누이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하도 예비 시누이 얘기를 많이 하길래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날 바빠서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 나 우리 아가씨 될 사람도 너무 궁금한데 한번 만나게 해주면 안 돼? 나 아가씨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내가 약속 한번 잡아볼게. 근데 아마 안 될 가능성이 클 거야. 희진이 걔가 워낙에 일벌레라 항상 바쁘기도 하고 집에선 또 애를 봐야 되니까 별로 시간이 없거든. 그 후에도 남자친구가 몇 번 예비 시누이하고 약속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매번 시간이 안 맞아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상견례 때만큼은 예비 시누이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도 예비 시모 혼자서 나오셨더라고요. 상견례는 좋게 끝났지만 아쉬운 마음에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 근데 아가씨는 왜 오늘도 안 나온 거야? 나 오늘만큼은 진짜 만나고 싶었단 말이야. 아, 걔가 회사에서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잡혔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상견례장에 오고 싶었는데 못 오게 돼서 엄청 아쉬워하더라. 내가 결혼 전에 꼭 자리 한번 마련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설마 아무리 바빠도 오빠가 결혼한다는데 새언니 될 사람이랑 인사 한 번도 안 하겠어? 예비 신우를 못 봐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출장 때문에 바쁘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하면서 남자친구와 같이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녀서 벌이가 괜찮은 편인데도 되게 검소하더라고요. 소연아, 요즘엔 스몰 웨딩이 대세라는데 우리도 예식장 굳이 큰데 잡지 말고 소박하게 할까? 결혼식 한 번 할 때 돈 많이 들면 몇 천만 원씩 깨진다는데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우리 살림살이에 보태고 저축도 하면 더 좋잖아. 사실 저도 대기업에 다니지만 주변의 직장 동료들을 보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쓰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미래를 생각하며 아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웨딩드레스도 보러 다니고 신혼여행도 예약하고 정말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성격도 되게 세심해서 제가 친구들한테 청첩장을 돌릴 때도 직접 저와 같이 가서 제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절 많이 신경 써주는 것 같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오빠, 나도 오빠 친구들한테 청첩장 돌릴 때 인사할 겸 같이 가면 안 돼? 난 내 친구들한테 다 오빠 소개시켜줬는데 오빤 한 번도 친구들한테 나 소개시켜 준 적 없잖아. 알았어. 내가 한번 연락 돌려볼게. 근데 내 친구들이 지방에 가서 취업한 애들도 있고 결혼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 간 애들도 있어서 아마 모으긴 힘들 거야. 안 그래도 다들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냥 모바일 청첩장으로 보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예비 시누이도 바빠서 못 만났는데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참 어렵더군요. 하지만 다들 사회생활하는 성인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시모랑도 몇 번 더 만났는데 갈 때마다 저한테 너무 공주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비 시모를 모시고 식당에라도 가면 잠깐 화장실 다녀오신다고 하셔놓고선 자꾸 먼저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사드린다고 했는데 왜 또 계산을 하셨어요? 저 자꾸 이렇게 얻어먹게만 하실 거예요? 아유, 회사 다니면서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그 돈 쓰게 만들면 안 되지. 그리고 원래 이런 건 어른이 사는 거야. 심지어 제가 예비시댁에 가서 뭐라도 좀 도와드리려고 하면 제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고 제가 집에 돌아갈 땐 제 발 앞에 신발까지 가지런히 놔주시더군요. 어머님, 누가 보면 제가 며느리 될 사람이 아니라 상전인 줄 알겠어요. 저 진짜 공주 대접 안 해주셔도 되니까 제발 편하게 대해주세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예비 시모는 계속 저한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잘해주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비 시모가 절 너무 예뻐해서 그러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딱 2주 남았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어떤 여자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우진 오빠 동생 희진이에요. 저희 새언니 되실 분 맞으시죠? 세상에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신우였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보고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퇴근하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궁금했던 예비 신우일 처음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더군요.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예비 신우이랑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갔는데 예비 신우이가 저한테 간단하게 인사를 하더니 웬 조그만 선물 상자를 내미는 거예요. 새언니, 저희 오빠랑 결혼하신다는데 인사가 늦어서 죄송해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새언니한테 결혼 선물 좀 드리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아, 선물이 뭔지 몰라도 정말 고마워요. 저 안 그래도 아가씨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만난 김에 저랑 같이 저녁이나 드실래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저 바빠서 얼른 집에 가봐야 돼요. 아참, 그 선물 안에 정말 중요한 거 들어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선물 확인하신 후에 저한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까 제가 연락드렸던 그 번호로 전화 주시면 돼요. 예비 신우인 그렇게 말하고선 쌩하니 가버리더군요. 평소에도 많이 바쁜 건 알았지만
식사도 한번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예비 시누이가 준 선물이 좀 이상했습니다. 선물 상자 자체가 조그맣기도 했지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딸그락거리기만 하고 너무 가벼운 거예요. 궁금한 마음에 집에 가자마자 선물을 열어봤는데 세상에 그 안에는 웬 USB 하나와 쪽지가 들어있더군요. 새언니, 이 안에 우리 오빠의 실체가 다 들어있으니까 꼭 끝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새언니한테 드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에요. 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얼른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있던 노트북에 그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전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예비 시누이와 제 남자친구가 나눈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과 수없이 많은 음성 파일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자 음성 파일 속 남자친구의 모습은 제가 알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빠,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번에 결혼한다며? 도대체 어떤 미친 여자가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 설마 오빠가 그 여자 속이고 있는 건 아니지? 인생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속여서라도 결혼해야지. 내가 결혼할 여자 대기업 다니는 데다가 장인 될 사람은 사업하시는 분이라 돈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기업 다니는 척 하면서 잘 꼬셔놨지.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난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하면 되는 거야. 아주 땡 잡은 거라고. 뭐라고? 대기업 다니는 척을 해? 오빠, 그거 사기 결혼이야. 속일 게 없어서 무슨 그런 걸 속이고 그래. 속일 수 있으면 속이는 거지 뭘 그래. 내가 대기업 사원증도 기가 막히게 위조해놨거든. 그래서 그 여자한테 보여줬더니 아주 깜빡 속던데. 그리고 결혼 전에 서로 얼마 모았는지 공유하자길래 내가 통장 내역도 포토샵으로 감쪽같이 수정해놨지. 그 여자 내가 대기업 다니는 건실한 청년인 줄 안다니까. 이래서 독서 모임에 가길 잘했어. 왠지 독서 모임 하면 공부만 할 줄 아는 순진한 여자들만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운 좋게 대기업 다닌 여자가 나한테 딱 걸린 거지. 세상에 제가 남자친구의 사원증도 확인했고 직접 그 회사 앞으로 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절 속였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절 속인 거였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텐 매번 상냥한 말투로 말했었는데 예비 신우이한테 말하는 말투는 욕설이 잔뜩 섞인 천박한 말투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해 예비 신우이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시간이 너무 늦어 다음날 퇴근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비 신우이가 제 남자친구라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 다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절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사고를 쳤는지 셀 수도 없고요. 저한테 손찌검 한 적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걸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절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네 오빠가 그러는 거 아니냐면서 절 혼내는 거 있죠? 어릴 땐 갈 데가 없어서 참고 살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선 바로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그래도 키워준 은혜는 있으니까 엄마한테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았는데 오빠하고는 거의 상종도 안 하고 살았다고요. 말도 안 돼. 저한텐 그 인간이 아가씨랑 엄청 친하다고 했거든요. 아가씨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매일 통화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라던데요. 그럼 그것도 다 거짓말이겠네요? 당연하죠. 돈독하긴 개뿔. 몇 년 전에 글쎄 사업한다고 저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가 놓고선 갚지도 않은 인간이에요. 근데 하필 저희 남편이 암에 걸리는 바람에 생활비도 부족한데 오빠 그놈이 돈을 안 주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울며 불며 사정했는데도 돈 없다고 배째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도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봤냐고 오히려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부터 그냥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고 연락 안 하고 지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엄마가 오빠 결혼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 뭔 줄 아세요? 저보고 오빠 결혼 망치면 안 되니까
오빠랑 사이 좋은 척 하래요. 오빠가 사기쳐서 교도소에 2번이나 갔다 온 것도 비밀로 하고 빚이 많은 것도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대기업 다닌다고 속인 걸로도 모자라 여동생한테 5천만 원이나 빌려서 안 갚고 거기다가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빚까지 많다는 얘기에 정말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심지어 결혼식을 작게 하고 싶어 했던 것도 주변에 자기가 사기꾼인 걸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초대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저 사실 오빠가 결혼하든 말든 신경 안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식이 2주 남았다고 하니까 같은 여자로서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언니 연락처를 알아내서 이렇게 연락드린 거예요. 저는 예비 시누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걸 하나도 모른 채 2주 뒤에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비 시누이한텐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인간을 만나서 절 속인 일에 대해 따지기 시작했어요. 야, 네가 사람이야? 내가 아는 네 모습 중에 진실이었던 건 단 하나도 없잖아. 너 나한테 직장도 속이고 재산도 속였지? 너 모아놓은 돈도 한 푼도 없고 맨날 직장 다니다 그만두다 하다가 사업도 망하고 지금 백수라며? 그런데 나 하나 속여 먹으려고 사원증에 통장 내역까지 위조를 해서 사기를 쳐? 너 그거 사기 결혼이야. 너 지금 범죄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난 거짓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직업도 속이고 재산도 속였다고 그래. 아, 그러셔? 진짜 안 속였다고? 과연 이걸 듣고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예비 신우이한테 받은 녹음 파일을 틀어서 돌려줬어요. 그러자 그놈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저한테 이러더군요. 소연아,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너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예전엔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친 거 맞지만 이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 교도소 갔다 와서 반성 정말 많이 했어. 나 다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일하면서 남들처럼 멋있는 가장이 되고 싶었다고. 거짓말 하지 마. 너 내가 대기업 다니고 우리 아빠가 사업하니까 빌붙으려고 그런 거잖아. 게다가 독서 모임에 들어간 것도 진짜로 책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차분하고 순진한 여자 꼬드기려고 그런 거라며. 심지어 너 네 동생이랑 그렇게 우애가 돈독하다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더라. 내 앞에선 여동생밖에 모르는 여동생 바보처럼 굴더니 이제 보니까 순 사기꾼이었구만. 아니야. 나 진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물론 내가 널 속인 거 미안해. 근데 내가 내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네가 날 안 만나줬을 거잖아. 나도 과거 청산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내 과거가 있는 한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제발 이런 내 마음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야, 용서할 게 따로 있지. 처음부터 작정하고 날 등쳐먹으려고 사기친 놈을 내가 왜 용서해주냐? 나 너 같은 인간이랑은 절대 결혼 못하고 앞으로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너랑 나랑 결혼은 그냥 끝이야. 아참, 근데 내가 너 때문에 피해본 거 얼마나 많은지 알지? 나 여태까지 너한테 쓴 시간이랑 돈,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날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벌이니까 잔말 말고 달게 받으라고. 알았어? 소연아, 이러지 마. 소연아. 저는 저한테 매달리는 그놈을 억지로 뿌리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예비 시모였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엄청 애원하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해, 너 진짜 우리 아들이랑 파혼할 거니? 내가 앞으로 너한테 더 잘해준다고 약속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다오. 나도 우리 아들 못난 거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겠다는데 그냥 인심 한번 쓴다고 치고 우리 아들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 보세요, 아줌마. 아줌마 아들도 문제지만 아줌마도 똑같아요. 아들놈이 그 지경인 거 뻔히 알면서 저한텐 다 속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공주 대접하면서 잘해주셨던 거예요? 망나니 같은 아들이랑 결혼하는 게 불쌍해서 그랬나 보죠? 근데요, 아줌마, 저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니거든요? 몰랐으면 몰라도 그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된 이상 절대로 그놈이랑 다시 엮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선 전화를 끊고 그 아줌마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제 생각엔 웬 순진한 여자가 아들을 덥석 데려간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저한테 잘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그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된 이상 제가 그 지옥문으로 들어갈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며칠 동안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었죠. 하지만 예정된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얼른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가족들한테 먼저 모든 걸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자 저희 가족들이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면서 엄청 놀라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오빠랑 남동생이 엄청 화를 내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누나, 내가 그 사기꾼 놈 아주 작사를 내야겠으니까 지금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해.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저는 굳이 그런 놈과 엮이지 말고 가만 냅두라고 했는데 오빠 남동생이 하도 불러내라고 하길래 결국 그놈을 저희 집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랑 남동생이랑 셋이서 집 앞으로 나갔는데 그놈이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앞으로 절대 너한테 거짓말 같은 거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랑 파혼하겠다는 말은 취소해주라. 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남동생이 갑자기 팔을 크게 휘두르더니 그놈한테 묵직한 무언가를 확 던지더군요. 그건 바로 남동생이 집안에서 가져나온 쓰레기 종량제 봉투였습니다. 으아! 천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쓰레기 봉투를 왜 나한테 던지는 건데? 뭐? 처남? 야, 사기꾼 주제 어디서 뻔뻔하게 처남이란 단어가 입에서 나와? 너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리 누나 속였다며? 난 우리 누나한테 듣기로 네가 피도 안 섞인 여동생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하길래 우리 누나랑 형처럼 너도 엄청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보니까 아예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놈이었잖아. 그나저나 너 결혼식장에 부를 사람도 없어서 작게 결혼식 하자고 했다며? 그렇게 친구가 없으면 저기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너랑 잘 어울리는 친구나 찾아봐, 이 더러운 사기꾼 자식아. 그러자 이번엔 저희 오빠가 그놈의 정강이를 발로 확 차버리더니 으악하고 소리를 지른 후 주저앉아버린 그놈한테 이러더군요. 야, 내가 마음 같아선 네 팔다리 다 분질러버리고 싶은데 그랬다가 너랑 똑같은 범죄자 될까봐 참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소연이랑 우리 가족 앞에 그 끔찍한 면상 들이밀 생각하지 마. 알았어? 너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다음번에 내가 깜빵 가든 말든 상관없이 널 아주 반죽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에이씨, 다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알았어, 간다, 가. 가면 되잖아. 그놈은 저희 오빠랑 남동생이 무서웠는지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더군요. 제가 절 위해 그놈한테 시원하게 한마디씩 해준 오빠랑 남동생한테 고맙다고 했더니 오히려 오빠랑 남동생이 가족끼리 이런 건 당연하다며 오히려 절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놈과 파혼을 하게 된 후 전 남은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청첩장을 돌렸던 지인들한테도 일일이 전화해서 파혼했다고 얘기를 하고 예식장이며 신혼여행이며 전부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딸 시집 보낸다고 주변에 얘기도 많이 하시고 뿌듯해하고 계셨을 텐데 결혼식 2주 전에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진작 알아챘어야 되는데 절 그렇게 깜짝같이 속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야.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네가 그걸 알 수가 있겠니? 그래도 네 시누이 될 뻔한 사람이 너한테 참 고마운 일을 해줬구나. 늦게라도 그 실체를 알았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모르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면 네 인생 망칠 뻔했잖니. 저 역시도 제 시누이가 될 뻔했던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 다시 연락을 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구해준 보답으로 작은 사례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휴, 저 사례받자고 언니한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착한 사람이 인생 망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저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도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렇게 하기 힘든데 용기 내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저도 도움 받은 만큼 똑같이 보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편분도 아프시고 형편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제 예비 시누이였던 사람은 계속 거절을 했지만 전 그래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아서 제가 준비해간 사례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뿐인 제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질 뻔했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오게 해줬는데 당연히 보답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 그놈에게 파온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인간이 절 속인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받았던 USB에 들어있던 내용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 게 아직 2달 전이라 언제 소송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놈한테 허비했던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최대한 받고 말 겁니다. 절 만만하게 여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여먹은 걸 절대 용서할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제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낸다고 해도 그놈은 또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워낙에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하는 인간이라 또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전 여자를 우습게 하는 그런 놈이 언젠간 천벌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남의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망치는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 인간과 있었던 일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려고요. 아마 그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이 사연이 마지막일 것 같네요. 저는 그 끔찍했던 기억을 없애버리고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 생각만 할 겁니다. 쉽진 않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